서울의 음침한 겨울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 종로구의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고시원. 2~3살의 대학생 이춘우는 차가운 방에서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그의 우울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등록금 고지서와 각종 청구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버지의 빚이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수년 전 사업 실패와 사기 혐의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빚은 고스란히 춘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춘우 씨, 문 좀 열어보세요. 또다시 들리는 채권자의 고함 소리에 춘우는 움츠러들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다. 매주 차오는 채권자들, 그들의 위협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때마다 느끼는 수치심과 무력감.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매일 밤 같은 고민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이춘우 씨죠. 저는 박성희라고 합니다. 차갑고 우아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강남의 르시엘 카페에서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희아의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우는 잠시 망설였다. 고급 카페로 유명한 르시엘은 그가 평소에는 발걸음조차 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건가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내일 오후 2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춘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춘우는 처음으로 강남의 르시엘 카페를 찾았다.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카페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춘우 씨?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춘우가 돌아보자 75세의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서 있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십 년간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앉으시죠. 박성희는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최고급 커피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춘우 씨 직접 보니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준수하시네요. 춘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제 사진은 어떻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박성희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요? 네, 당신 아버님의 빚을 모두 갚아드리고 당신의 미래도 보장해드리고 싶어요. 춘우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하지만 왜 저를? 물론 조건이 있죠. 박성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 평생 사업과 돈만 보며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인생에서 놓친 것이 너무 많더군요. 춘우는 그녀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감적으로 느꼈다. 결혼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당신과요. 순간 카페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춘우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하지만 전 이제 겨우 23살입니다. 게다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계약 혼인이 될 거예요. 사랑이나 로맨스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마지막으로 아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을 뿐이에요. 박성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 아버님의 빚과 관련된 서류들이에요. 제가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학업도 지원하고 원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춘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의 작은 고시원 방에서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박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히 진행된 결혼식. 하객은 몇 명 없었지만 이 특이한 결혼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SNS에선 재벌 할머니와 결혼한 대학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바이럴이 되었고 각종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돈 때문에 할머니와 결혼한 젊은이. 외로운 재벌 노인의 마지막 사랑.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 하지만 춘우에게는 이런 소문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고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혼 후 춘우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150평대의 호화로운 집은 그의 이전 고시원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큰 집은 항상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박성희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식사 시간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표정은 늘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춘우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박성희는 항상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결혼 일주일 후 박성희는 춘우를 서재로 불렀다. 이 서류들에 서명해주세요. 춘우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놀랐다. 이건 새로운 대출 서류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지만 춘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이 결혼에는 그가 모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박성희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된 춘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사기꾼의 아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춘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이 복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춘우는 인터넷과 옛 신문 기사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20년 전 그의 아버지는 박성희의 회사와 거래하면서 엄청난 사기를 쳤다. 그로 인해 박성희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아버지, 도대체 왜? 며칠 후 춘우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박성희는 사라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잔인했다. 춘우 씨, 당신을 속여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이제 당신 앞으로 등록된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수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갚는 거예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이춘우 씨, 연체된 대출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춘우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그는 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찾아갔다. 대부분은 그를 외면했지만 한 명이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 사실 박성희 회장님의 일은 내 아버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어. 내 삼촌 이상무가 모든 걸 계획했지. 삼촌이요? 그래, 이상무는 내 아버지가 박성희 회장님을 속이도록 부추겼어. 그리고 그 일이 터지자 모든 책임을 내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지. 이 이야기를 들은 춘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옛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 춘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들 중 일부는 날짜가 맞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박성희를 만나기도 전에 작성된 서류들도 있었다. 이건 위조된 거야. 춘우는 로스쿨 동기인 김준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준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춘우야, 이 서류들 대부분이 불법이야. 누군가 고의적으로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 같아. 하지만 왜 박 여사가 이런 짓을? 박성희 회장님도 피해자일 수 있어. 내 삼촌이 그녀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박성희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춘우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박성희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위압적이던 눈빛 대신 피곤하고 후회가 가득한 표정이었다. 춘우 씨,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당신을 이용해서 아버님께 상처를 주고 싶었죠. 하지만 박성희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알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은 아버님과 달랐어요. 순수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했죠. 그럼 이 모든 빚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상무. 그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저도 그의 계략에 넘어간 거죠. 박성희는 서류 가방을 꺼냈다. 이건 이상무가 조작한 증거들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제라도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춘우와 박성희는 함께 이상무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위조된 서류들, 불법 대출 증거, 그리고 이상무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마침내 그들은 이상무를 만나러 갔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였다. 삼촌, 왜 이러셨어요? 이상무는 비웃었다. 왜라니? 네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지.
내 재산, 내 명예, 모든 걸 빼앗아갔어.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 그의 아들마저도. 당신은 악마예요. 박성희가 끼어들었다. 저를 이용해서 무고한 조카를 해치다니. 회장님도 복수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제가 그저 도와드린 것뿐이죠. 그때 춘우가 녹음기를 꺼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있네요, 삼촌. 이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체포되기 전 이상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의 피는 속일 수 없는가 보구나. 똑똑한 놈. 이상무는 사기, 문서 위조, 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다른 범죄들도 드러났다. 그는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해왔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자 춘우 앞으로 된 모든 불법 부채는 무효가 되었다. 박성희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들은 평화롭게 이혼했다. 몇 년 후 서울 시내의 한 법률사무소, 이춘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반짝였다. 춘우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특히 그는 경제적 사기와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특별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박성희가 준 글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 있다. 때때로 박성희는 그를 찾아왔다. 이제 그들은 특별한 인연이 되어 있었다. 복수와 증오로 시작된 관계가 이해와 용서로 변화한 것이다. 춘우 씨, 어느 날 박성희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복수는 결국 자신을 망치는 독이었죠. 춘우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과오를 뛰어넘어 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춘우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다른 이들을 돕는데 헌신하게 되었다. 그의 법률사무소에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다. 춘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었다. 복수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거든요. 이것이 그가 의뢰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다. 어느 봄날의 오후, 춘우는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의뢰인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또 다른 가족 간의 복수 이야기였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변호사님, 박성희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춘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매달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특별한 인연은 계속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박성희는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깊어졌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용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사무실 창을 통해 들어왔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10년 후 서울 강남의 번화가 이춘우 법률그룹 빌딩이 우뚝 서 있었다.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률사무소 중 하나가 된 이곳에서 춘우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사회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올해의 인권 변호사상, 정의 수호두 대상 등의 상패들이 있었지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전히 박성희가 써준 글이었다. 이날도 그는 평소와 같이 아침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우리 로펌의 미션은 단순히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진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는 춘우의 철학을 따르는 이들이었다.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해와 치유재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춘우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다. 이 재단은 가족 간의 법적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가 될 것입니다.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가족 치료,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후원자는 다름 아닌 박성희였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예요. 박성희는 재단 설립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저는 복수로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이제는 용서와 이해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저태에만 100개가 넘는 가정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80%가 화해에 성공했다. 한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이상무는 자신의 조카가 이룬 성공을 신문과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분노와 질투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춘우에게 편지를 보냈다. 조카에게 네가 옳았다. 복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난 늘 남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내 상처를 덮으려 했던 것 같구나.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는다. 춘우는 이 편지를 받고 삼촌을 면회하러 갔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법학도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옛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